자, 이번에는 그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PCA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일단 그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수행을 할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데이터 셋을 지금 이제 여기 PCA 언더바 데이터.csv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셋을 우리가 이제 불러오고, 그렇게 불러온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해서 독립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mean centering value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어떠한 행렬을 계산을 한다고요? 공분산 행렬을 1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공분산 행렬에 대한 무엇과 무엇을 구해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 벡터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이 numpy라고 하는 모듈과 pandas라고 하는 모듈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pandas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read underbar csv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csv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지금 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펜다스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numpy의 어레이 형태를 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먼저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변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가 d 언더바 np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원래 데이터에 대한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대한 행렬이기 때문에 행의 수가 관측치의 수가 되는 거고, 열의 수가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피처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거고, 독립변수는 2개 있는 데이터 셋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mean centering value를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mean centering value는 별게 아니라 원래의 독립변수 값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평균을 빼준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저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평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min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min 펑션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독립변수, 즉 칼럼별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축을 의미하는 x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0을 입력을 하고요. 자,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1.81이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고, 1.91이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mean centering value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써볼게요.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이 1.81이고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이 1.91이기 때문에 요 원래 값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되죠. 여기서 x1 바를 빼주고 여기서 또 x1 바를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x2 바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mean centering value를 보면은 2.5 빼기 1.81, 2.4 빼기 1.91이 됩니다. 이거 얼마죠? 0.69.
얘는 0.49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되는지 실제로 보도록 하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 센터링 밸류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민 센터링 밸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여기 centered underbar d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 해당 변수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위에서 계산을 했던 것 같이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 0.69와 0.49라고 하는 값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mean centering value를 계산을 했으면 걔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어떠한 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은 다시 한번 쓰면 지금은 원래 데이터 셋에 독립변수가 두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몇 곱하기 몇 형태가 된다고요? 2 곱하기 2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대각 원소가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대각 원소가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고, 여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공분산이 되고, 여기 마찬가지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변수에 대한 공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 곱하기 2 형태의 공분산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어떤 특정한 펑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numpy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을 의미하는 covariance의 앞글자를 딴 cov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공분산 행렬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원래 형태의 요 10 곱하기 2 행렬을 인자로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얘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얘 전체 행렬을 입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COB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해 볼게요. 그래서 구해 보면은 결과가 COB 언더바 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다시 써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고, 얘랑 얘가 값이 같죠. 그래서 대칭 행렬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독립변수와 두 번째 독립변수의 공분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대각성분이죠.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과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PCA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10개의 관측치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분산 행렬의 대각 성분들의 합.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대각 성분들의 합을 우리가 트레이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분산 행렬이 COB 언더바 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COB 언더바 M이라고 하는 행렬의 트레이스를 표현하게 되면 X1에 대한 분산 더하기 X2에 대한 분산, 이게 첫 번째 대각 성분이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대각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 성분만 따로 추출해 보면 요 다이아그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각 성분들이 추출이 된 거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대각 성분인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고, 얘가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했죠. 1.33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크기, 전체 분산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 분산의 크기가 1.33 정도 되는 거예요. 자,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직접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여기서는 직접 계산하지 않아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갖고 있는 하위 모듈 중에 하나인 리니어 알지브라, LINALG라고 하는 하위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어떠한 펑션, EIG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지금은 어떠한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COV 언더바 M이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는 그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코드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서 사용한 것처럼 numpy에서 제공을 하는 COV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공분산 행렬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안 봐도 되지만. 이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EIG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지금 COV 언더바 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EIG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고유 값들과 고유 벡터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리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 값들을 eigen valu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고유 벡터들을 eigen vector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고유 값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고유 값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를 람다1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하나를 람다2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람다1이 되는 거고 얘가 람다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고유값의 특성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거였죠. 어떠한 행렬에 대한 트레이스는 무엇과 같다고요? 해당 행렬의 고유값들의 합과 같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행렬이 2 곱하기 2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렬이 되는 거죠. 공분산 행렬.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고유값이 2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렬이 COV 언더바 M이라고 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얘가 람다1 플러스 람다2가 되는 거고 람다1이 0.049 정도가 되고 람다2가 1.28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3331 정도가 나오는데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공분산 행렬이 갖는 첫 번째 대각 성분과 두 번째 대각 성분의 합, 즉 x1의 분산 더하기 x2의 분산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산했던 COVM이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의 대각 성분들의 합이 1.33 정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두 번째 고유값의 특성이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각각의 고유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있겠죠. 각각의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무엇이? 각각의 고유값이. 그래서 첫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0.049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가 1.284 정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고유 벡터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람다 2고 요거에 대한 고유 벡터를 v2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람다 1이고 요거에 대한 고유 벡터를 v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2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1.284가 되고 걔는 전체 분산 중에서 잠시만요. 미안해요.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가 전체 분산의 96.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두 번째 고유 벡터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 벡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IG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했고 고유 벡터가 아이겐 벡터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즈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각각의 칼럼이 서로 다른 고유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칼럼이 첫 번째 고유 벡터, 즉 람다 1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B1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고유 값에 대한 고유 벡터인 B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84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분산의 크기가 전체 분산의 몇 퍼센트를 나타낸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6.3% 정도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리고 PCA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각각의 고유 벡터가 무엇이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최종 분석에서는 차원 축소를 위해서 일부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애들을 선택을 한다고요?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선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는 원래 독립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데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독립변수 두 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처의 수가 하나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PCA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 셋에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모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사용을 한다. 어떠한 프린시팔 컴포넌트 하나만 선택을 한다고요? 분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여기서는 몇 번째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유 벡터에 대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고유 벡터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분산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고유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하나 있는데 차원 축소를 위해서 둘 중에 우리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애로 선택을 하냐면 분산을 더 많이 설명을 하는 두 번째 고유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솔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솔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솔팅을 하지 않고 고유 값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고유 값들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유 벡터에 대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걔를 피처로 사용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 민 센터링한 밸류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2차원 공간상의 관측치들을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축을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축이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고유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공분산 행렬은 어떠한 행렬이기 때문에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에 대한 그 고유 벡터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 벡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설명하는, 즉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냐면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즉 이쪽으로 존재하는 이 축에 대해서 존재하는 분산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고유 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고유 벡터, 이 앞에서는 두 번째 고유 벡터였었죠. 걔가 이쪽 방향의 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가 아닌 두 번째 고유 벡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분산을 설명하는 고유 벡터, 앞에서는 첫 번째 고유 벡터, 첫 번째 람다 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얘랑 수직인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축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 즉 V2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 벡터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저장을 했었냐면, 잠시만요, 이거 지워볼게요. 지우고 여기에 요거죠. 아이겐 벡터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B2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B1이 되는 거고 얘에 의해서 이제 96.3% 정도의 분산이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람다 2가 1.284 정도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위로 올라가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B2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얘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0.6778, 마이너스 0.735 정도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B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0.735, 0.677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여기 따로따로 해본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분산 행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사각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대칭 행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고유값들의 합이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와 같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공분산 행렬이기 때문에 트레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의 합,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의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게 고유값들의 합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PCA에서는 각각의 고유 벡터가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독립변수가 두 개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두 개 중에서 차원 축소, 즉 차원을 2에서 1로 축소하기 위해서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모두 다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애로 선택을 한다고요? 둘 중에서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분산을 더 많이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여기서는 두 번째 고유 벡터에 대한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유 벡터로 선택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엇이냐면, 예, 여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각각의 관측치를 새로운 피처, 즉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값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내일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션 혹은 프로젝션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강의에서는 프로젝션 벡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새로운 피처인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